일자리 방송을 보시면 좋은 일자리가 보입니다. 일자리 방송을 보시면 좋은 일자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와이드 성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영입니다. 네, 최근에 이 직업들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그리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자격증이 꼭 필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격증을 많이들 따시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자격증은요,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요, 대한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전신철 초대 협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이 최근에 생긴 직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예. 직업에 대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란 병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사이를 의사와 직원들 또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는데 이들 사이를 잘 조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서비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이 직업이 생기게 된 건가요? 예, 이거는 1994년도에 미국의 그 병원 경영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네. 치과에서 제일 먼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또 맞았지 않습니까? 네. 병원들이 굉장히 경영의 위기를 많이 겪게 됐죠. 그래서 다른 병원과 차별화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병원과 차별화하는, 서비스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개원을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의학 분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학 분업을 하면서 많은 전문의들이 개원을 하게 됐는데 점점 경쟁이 이제 의료 사회에도 병원에서도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병원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런 의료 서비스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많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외국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미국에서 먼저 들어갔다고 그렇죠. 하면요. 선진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웬만한 병원에서는 한두 명의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병원에서 막 완전히 그 코디네이터 일만 전담으로 하는 경우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추세가 자꾸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큰 대학병원들 단위에서 네.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고 있는 병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서는 병원 코디네이터 직업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만약에 환자가 내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그야말로 병원에서 대부분의 다른 분들은 보면은 다 자기 직역이 뚜렷하죠. 간호사는 완전히 주사 놓고 투약하고 어떤 이런 자기 역할이 뚜렷하고, 병리사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 대부분이 전담 일을 하고 있죠. 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 일만 하고, 원무팀 분들은 다 자기 계산하시고. 다 각각 자기 일들이 뚜렷한데 이 병원 코디네이터 일은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죠? 네. 네. 다양하게 전문적인 일까지 굉장히 이렇게 폭넓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요, 이런 병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코디네이터 하는 일이 워낙 광범위해서 네. 또 겹쳐지는 일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협회에서 2007년도에 그 직무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보니까 이 의사나 그 진료팀들이 할 수 없는, 진료 스태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코디네이터들이 뚜렷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병원에 왔을 때 거기 접수하고 접대하는 이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왔을 때 특히 초진 환자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왔을 때 차를 대접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진료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든지. 상담까지요? 예, 상담도 해주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 의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진료 예, 받으러 들어가면 맞습니다. 3분 정도면 끝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환자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쌓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모든 필요한 의문이나 앞으로 네. 진료 계획이나 치료 방향 이런 것들을 또 상담해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병원의 어떤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도 만들고 병원을 또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하면서, 그다음에 요새는 뭐 온라인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이메일을 발송한다든지 병원을 알리는 일도 해주고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또 심지어 병원의 전체적인 재무도 이렇게 관리를 하는 아하. 재무 코디네이터도 있고요. 아, 네. 네. 예, 아까 말한 이미지 코디네이터도 있고 심지어 요새는 이제 텔레마케팅 코디네이터 같이 심지어 요새는 이제 의료 관광이 또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네. 통역 코디네이터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면 뭐 코디네이터 분들은 병원 입장에서는 뭐 홍보대사라고 봐도 될 거고요. 환자 예, 입장에서는 그렇죠. 의사분 대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이 될 수가 예. 있겠군요. 방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재무 쪽으로도 코디네이터 분이 따로 있고 통역 코디네이터 따로 있고 뭐 이미지 개선 쪽 코디네이터 분이 예. 따로 있고 그건 다 다양하게 지금 예, 그거는 이제 네. 아주 큰 병원일 때, 대형 아하. 병원일 때 그럴 거고, 네. 작은 병원들, 여기서 개인 의원 같은 거는 그렇게 들 수가 없겠죠. 그렇게까지는요. 그러니까 한 네. 사람이 여러 그런 역할을 다 하는 멀티플레이어를 좀 원하시죠. 개인 병원에서, 작은 병원에서는. 대략 코디네이터 종류가 한 어느 정도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요? 딱히 뭐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7, 8가지의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때 그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거죠. 네. 통합해서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하지만 그 역할을 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그 종류별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맡아야 맞는 직무별로 보면은 네. 첫째 중요한 게 진료 코디네이터겠죠. 네. 진료 환자의 그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의사하고 진료팀 간의 그 치료 계획을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상담 코디네이터죠.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 상담 코디네이터이지 싶은데요. 네. 환자에게 그 전체적인 진료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고객에 대한 전체적인 그 진료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 코디네이터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케팅 코디네이터가 있죠. 또 마케팅 코디네이터는 병원을 내외부로 알리는 홍보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또 이미지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병원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컨설팅하는 그런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전화로서 모든 마케팅과 또 정보를 알려주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요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해주는 네. 홈페이지 관리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코디네이터도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 근무 환경은 좀 어떤가요? 뭐 배우마다 그건 다 차이가 있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 전반적인 거를 다른 직업들은 자기 일만 딱 하면 되지만은 코디네이터들은 전반적인 일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을 한다든지 그죠?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보통 병원에서는 전문적인 자기 일만 하지 다른 데는 관심을 잘 안 갖거든요. 네. 근데 이 코디네이터는 그런 전반적인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어렵다 할까요? 좀 힘들겠죠. 네. 또 뭐 따로 자기의 어떤 스페이스를 가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담실이나 이런 게 어쩌면 또 이렇게 내 영역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이 병원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한 몇 분이나 되시는 건가요? 상당히 많은 걸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네네. 최근에 워낙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에 일단 등록된 회원 수만 지금 현재 11회까지 시험을 치는데 1036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병원에서 또 교육하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주는 곳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많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예. 네. 자, 병원 코디네이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진국에서는 병원당 한두 명의 전문 코디네이터가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는 직업. 우리나라에도 의료계의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이 확산되면서 병원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 며칠 지켜봐야 되는 건가? 왜냐면 무릎을 오는 교수님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가장 큰 역할은 진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의사나 간호사 대신 병원에서 챙기기 힘든 부분을 맡아 환자를 관리해 주는 것.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아직 안 봐요. 병원 코디네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환자 상담. 환자분은 우선 정형외과 진료 먼저 보신 다음에요. 상담을 통해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환자가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환자의 몸 상태에 대한 점검이 끝난 후 환자와 의료진을 연결해 주는 것도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치료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심어주는 일. 환자와 병원 간의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다. 병원에 처음 와서 되게 복잡하고 당황스러운데요. 병원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이런 진료 절차를 빨리빨리 밟을 수 있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아픈 환자들에게 늘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이어야 한다. 전화 상담을 통해 환자의 안부를 챙기거나 환자와 수술 날짜 및 진료비 등을 조율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 환자의 상태나 병원 만족도 등을 체크하는 것도 병원 코디네이터의 몫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해하세요. 그래서 뭐 누구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하고 나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는 병원에 오면 의사 선생님만 아주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기다렸다가 3초 진료 보고 간다, 3분 진료 보고 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직도 그 시스템이 변하진 않았는데 나머지의 시간대를 코디네이터들이 같이 상담해주고 같이 그 못 들었던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 시원하다는 얘기 제일 많이 하고 가시죠. 네.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한자리에 모이는 병원 코디네이터들. 상담에 도움이 되는 의학 지식이나 병원 동향에 관한 얘기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환자들에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고려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전공자도 도전할 수 있는 직업. 하지만 병원 진료에 대한 기본 의료 지식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의료경영학과나 간호학과 혹은 보건학과를 졸업하면 유리하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처럼 병원 근무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요. 우선은 부드러운 리더십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또한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넉넉한 사람이 타인들에게도 넉넉하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요.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면제 있고 또 어떤 과목 치는지요? 예. 지금 중요 도시에서 1년에 3차례 저희 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3월과 7월과 11월 달에 3번 있습니다. 2과목을 치는데요. 기초학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하고 병원 관리 2과목을 치는데 다 사지 선택 객관식입니다. 네. 100점 만점에 60점을 합격점으로 하고요. 과락이 있습니다. 40점 이하가 되면 과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럼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기관이 마련돼 있나요? 예, 사설 학원들이 있고요. 그 네. 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시험 칠 자격이 주어지고요. 또 관련 대학에서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한 시간 이상을 이수하면은 시험 칠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코디네이터 분들이 뭐 전직 간호사였던지 원무팀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예.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인가요? 예, 주로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요. 네. 간호사나 조무간호사나 그다음에 뭐 병원에서 업무 기록사나 뭐 아니면 방사선사 뭐 이런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비슷한 이제 관련 학과들, 비서 관련 학과나 서비스 네. 관련 학과, 또 심지어 스튜디오스들 중에서 이쪽으로 원해서 이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런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 외에 또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로 의료와 관련한 자격증이 좋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쪽이 도움이 네,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은 어디로 합니까? 개인 병원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아니면 근무를 또 따로 나가나요? 예, 주로 개인 병원이 지금 현재는 제일 많죠. 네. 처음엔 치과에 주로 많았지만은 네. 지금은 한의원이 상당히 많고요. 성형외과도 있더라고요. 성형외과, 네. 피부과, 안과 네. 이런 계통의 진료 과목에서도 많이 지금 필요로 하고 큰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이죠. 큰 병원에서 지금 대학병원 단위까지 아주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럼 이런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 뭐 연령 제한이라든지 또 필요한 자격 요건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특별하게 뭐 연령 제한을 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게 더 필요로 하겠죠. 예. 네. 네. 그렇다면 이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취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급여는 얼마 전에 저희 협회에서 그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네. 보통 초봉이 한 1,500에서 1,800 정도, 조금 경력이 생기면 3, 4천 정도까지. 어허. 심지어 뭐 능력이 있으면 억대 이상의 연봉도 받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예, 제법 있으십니다. 그거는 월급 이외에 그렇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예, 주로 때문이겠죠. 인센티브제를 하겠죠. 경력이 있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예. 받는 네. 직종이네요. 자, 이 분야 고용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신문에 소식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의료도 워낙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네. 지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기다 경제까지 어려워져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갈수록 수요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네.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자리 방송의 김희영입니다. 이제 겨울방학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낙담과 좌절은 금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아르바이트 정보 시작합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질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화곡 중고급식실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맡아줄 아르바이트생을 찾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4,000원이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네요.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분들과 향긋한 커피향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리베리카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중인데요. 급여는 시급 4,000원이고요. 접수는 채용 시 마감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구수하고 담백한 감자탕을 사랑하시는 감자탕 매니아 분들을 위한 맞춤 아르바이트 정보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장수감자탕에서 배달과 운전 업무를 책임질 아르바이트생을 찾고 있습니다. 급여는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요. 접수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네요. 문의는 02-455번에 85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분들, 노래 듣기를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첼로 노래방에서 노래방 내 업무를 맡아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중입니다. 급여는 시급 5,500원이고요. 접수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잊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도미노 피자에서 신속 정확한 배달의 기술을 모집 중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도미노 피자 연수점에서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급여는 시급 4,500원이고요. 접수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르바이트는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나이키 상설점에서 착실하고 유능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중인데요. 급여는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이 되고요. 접수는 상시 모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하세요. 문의는 053-965-2989번입니다.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한국오토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책임질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요. 접수는 2월 28일까지 마감이네요. 오늘의 마지막 아르바이트 정보입니다. 경기 여주군에 위치한 여주 청소년 수련원에서 유능한 예체능 강사를 모집 중인데요. 급여는 월 100만 원이고요. 접수는 2월 28일까지 마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잠시 후 자막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방송 아르바이트 정보가 끝나고 나서 꼭 해야 할 일, 바로 일자리 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더 많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는 건데요. 방송에서 찾지 못한 훌륭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일자리 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2부는 창업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방송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셨거나 취업 예정 중이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요, 소정의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업 포스코와 함께합니다.